공동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질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구마와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케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마케타니에서는 우리 농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제철 농산물들을 판매 중인데요. 오늘 준비한 상품은 해남 햇꿀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하면 해남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배 조건이 고구마 생육에 최적이기 때문인데요. 해남의 황토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고구마가 달면서 부드럽고요. 남해와 서해 해풍으로 인해 병충해는 적고 당도는 더욱 높다고 합니다. 최근 고구마 소비가 줄어서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마케타니에서는 해남 꿀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을 엄선해서 준비를 했고요. 3kg 15,900원, 5kg은 24,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케타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방송 전에 제가 엄청 많이 먹었는데 답니다. 달고 맛있어요. 거의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폐허 상태로 먹고 있습니다. 손으로 먹어야지. 어때요? 아, 껍질째 먹어도 맛있습니다. 껍질째. 진짜? 네, 껍질 먹고 있습니다. 네. 야, 저런. 아까 열심히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 손맛은 좀 작가님께서. 나는데요. 좋네요. 네. 나름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달다. 껍질 먹을 생각을 못했는데. 껍질이 다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껍질에 영양소가 그래요? 많다고. 모든 과일이나 채소나 다 마찬가지로. 하영 기자님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네요. 원래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스타일? 네. 아, 그러시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구마 많이 드시고 힘내서 이따가 방송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이게 목이 예? 이거 난 이거야말로 안주네. 안주죠. 네, 딱 먹고. 맥주랑 먹으니까 되게 좋은 것 물기가 같아요. 있긴 한데 맥주하고 같이 먹으니까 잘 넘어가고 좋네요. 다른 거 안주 얇아진 거 먹는 것보다 그렇죠. 여기 김치만 있으면 진짜 그렇죠. 맛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술을 위해서 안주가 존재하는데 네. 이건 고구마를 위해서 맥주가 맥주가 존재해요. 존재한다. 이거 좀 뭔가 맞아. 좋네요. 네. 발상의 전환 필요하네. 이거. 공덕포차의 모든 것은 술을 위해 존재합니다. 술이 중심입니다. 아, 네. 패널도 술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 얘기가. 그렇죠. 네. 지금 제대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야, 근데 윤석열도 대답 안 하고 진술 안 하는데 네. 저희도 어려운 문제 한 3번 정도 진술 거부권? 진술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여기서는 진술 거부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야, 진짜 수백 명 보좌관들하고 네. 의원들하고 정부부처에서 준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 대해 가지고 네. 야, 이렇게 다방면으로 물어버리면 네.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요? 야, 여기는 국감이 아닙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 아. 대답할 말 없으면 고구마 한 입 드시고 목이 막혀서 대답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 됩니다. 조용할까요? 지금 급해 여기 지금. 시험 앞두고 시험 앞두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저렇게 하고 아, 뭐야? 포기한 사람은 그냥 편안하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간다. 나는. 말 안 할 거예요. 아침에 딱 출근하면 네. 디지털 기사를 써야 하거든요. 제 역할이 그거여서. 일단 디지털 기사는 한겨레 신문도 그렇거든요. 수치가 그대로 나와요. 네. 그래프로. 아, 실시간 그래프가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네, 조회수가. 그래서 내가 기사를 써놓고 어떤 기사를 딱 출근했을 때 그 기사를 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 빨갛게 변해요. 주식처럼. 주식처럼. 그게 은근히 짜릿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어떤 때는 기사를 먼저 쓰려고 경쟁을 살짝 하기도 해요. 오. 그러니까 많이 누구랑 읽으시는 경쟁하는 거예요? 누구랑 경쟁? 저 자신과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그리고 많이 읽어주시는 그 스피커가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박지원, 나경원,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등등등 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동시에 두 분이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네. 법사위에서. 특히 요즘 그렇잖아요. 그럼 그래서 누구부터 씁니까? 박지원 대표부터 씁니다. 박지원 대표님. 거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군요. 네. 조회수가.
40년 동안 자기 말이 어떻게 하면 잘 먹힐 것인가만 연구해 보신 그렇죠. 분이거든요. 예, 홍보 수석도 하셨고. 탁월하시다. 아이 그럼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촬영하다가 조회수나 이런 거 쫙 보고 중간에 대본이 막 바뀌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점점 맞아, 더 맞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야, 그런 느낌이실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거기에 타이틀은 보통 막장 드라마잖아요. 요즘 정치 관련 다 막장이에요. 다 막장. 지금 제 고기가 있나요? 막장 드라마 속에 이제 들어가 계십니다. 막 치고 있죠. 네, 아침마다. 그러다가 지금 막 왔더니 정신이 하나도 정신이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네. 아, 고구마도 못 드시고 어떡해요. 껍질째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껍질 딸 시간이 없어. 네, 이 일단 맛있다고 맛있어서 먹는 걸로. 네. 예. 아, 이 고구마가 처음에 에어프라이어에 좀 돌려가지고 하다가 안 익어가지고 급하게 다시 쪘어요. 삶았어. 진짜 작가님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방송한 이후로 작가님 지금 제일 크게 웃는다. 작가님이 방송 직전에 하는 일이 새로운 뉴스 검색 아니라 네. 요리 잘 됐는지. 저희도 제일 주된 관심사가 뭘 먹게 되냐. 오늘의 안주는 무엇일까? 잘 요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추석 명절 지나고 바로 첫 방인데 참 먹는 거 이야기를 이렇게.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살 좀 찌셨어요? 아니요. 그 애들하고 같이 운전 오래 하고 이러니까. 송채경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덕포차를 굳건히 책임지고 계신 장고 장형철 KSY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성환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못 나오셔서 한겨레 정치부 하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하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여기 보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진짜 자연스럽네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스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돋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까지. 예.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특검에서 3번 안 나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행하려고 했더니 알겠다. 그럼 내가 나가겠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정작 나와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검에서 조사할 내용은 외환 혐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란 혐의도 있지만 오늘 조사할 건 외환 혐의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풍 유도용으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오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뭐 인적 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게 오늘 특검의 얘기예요. 일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고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면도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 출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출석, 그다음에 진술 거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전 7시 30분까지 씻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이게 아마 성한용 기자님이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네.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퉁 치실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외환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국과의 뭐 이 사전 모의 이런 부분들이 증명돼야 되는데 네.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어쩌면 특검 쪽에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불리하지 않은 그 조사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을 저는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출석하긴 한다라는 그렇죠. 판단.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양평 관련된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공무원 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특검이 좀 공공한 처지에 몰렸다라는 판단들을 저는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조사에는 기본적으로 임하되 그리고 이쪽에서는 도리를 다하는데 특검 자체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역시 너무 강제적이고 너무 억지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아하. 하나의 전략 전술로 그냥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입장문이 내부에서 다뤄진 이야기가 아니고 억지로 끌려 나오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듯한 부분들만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략을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에 관련된 것들로 좀 의제들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상황 형님 계셨으면 그 정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실 아무런 건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고는 뭐 그렇게 크게 입장 변화를 할 그 계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조사 내용 자체가 입증하기가 불리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제를 좀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뭐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송하영 선배 만약 계셨으면 제가 논쟁을 좀 했었을 법도 한데요. 네. 항상 저는 후배들이나 우리 동료들, 선배들하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전략이 없는 게 아니다. 굉장히 여우 같다. 네. 우리가 혹시 말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환 혐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거의 이면에는 말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입을 여는 순간 그게 다 증언이 되고 그게 다 재판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라는 건 예상이 됐었고 그렇군요. 근데 나오긴 왜 나온 거예요? 침대 축구의 다른 전형을 또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추식이 존재하잖아요. 네. 다양한 추식이 존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타깝지만 그 양평에서의 그런 공무원 그런 분들 그 사건도 있었고 네. 그 좀 다른 상황으로 좀 전개시키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런 건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 씻고 뭐 하셨죠라고 얘기했는데 네. 7시 30분에. 예, 네. 그곳은 6시에 기상합니다. 그런가요? 6시에, 가보셨어요? 6시에 기상하고요. 가보셨구나.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지금 법령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법령을 검색해 봤어요. 네. 재소자들은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일과 시간표를 네. 서울구치소 오.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6시에 기상을 하고, 네. 6시 15분부터 40분까지 세면 및 청소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미 씻고 이때 있었어요. 세수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세수를 안 한 건, 네. 이재명 정부나 구치소의 잘못이 아니라 네. 본인 잘못이다. 아, 그러네. 7시부터 시간 밥 맞춰서 먹어요. 해야지. 당연하죠. 밥 먹기 전에 좀 씻자. 네. 밥 먹기 전에 씻지 않는 거예요. 7시부터 식사 시간입니다. 그럼 7시 30분에 데리러 갔으니까 30분 동안 밥 먹잖아요. 네. 보통 20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네. 아침 식사 시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까지 보장한 겁니다. 보장하고 7시 반에 이제 다 끝났겠지 하고 이제 간 인권이 거였는데. 아니에요. 인권을 보장한 거죠. 인권을 침해한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억지 그만 부리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법령 검색이 지금 안 되는 재밌다, 상황이고, 재밌다. 네, 법령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정 있지 않습니까? 국정자원 아,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불러가지고. 아직 그 법령 검색이 안 돼서 제가 구글링으로 이렇게 찾은 거라는 점. 시간 네. 몇 시 그 네, 시간 근데 타임테이블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 다음 출연 때 공식적으로 법령이 검색이 언제 또 되면 출연하시려고 다음 주에 성환 선배 출연하시는데. 제가 쭉쭉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맞죠? 7시 반까지 안 쉬는 말씀을 건좀 아닌 것 들으니까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우습게 봐도 되겠네요. 안 쉬고 있는데 7시 반까지. 취향이네 그냥.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번엔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이 기각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간부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에 파견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거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교도소의 수용 여력이 얼마나 되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고, 보고까지 받았고, 그 보고받은 내용을 심지어 카톡에서 지우면서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냐,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말 좀 이거 심각하다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왜냐하면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네.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법성 어떤 위법성이냐면 네. 계엄에 대한 위법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위법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판사는 계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판사는 이게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박성재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그 당시에는 판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 얘기를 만약에 저희가 글로 써서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해서 전달이 된 것이면 국민들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린 영상으로 다 봤어요 그거를. 국민들도 영상으로 다 봤어요. 거기서 알고 보니 뭐 난 서류를 받지 않았어. 아니면 알고 보니 난 상의하지 않았어. 않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서류도 받고 상의하고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말린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걸 다 본 상황에서 그것이 위법성으로 인식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한다? 라고 하면 이건 국민적 상식에서 좀 벗어난 일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사실 여러 가지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사법개혁이라든가 물론 물론입니다. 내란과 관련된 것을 청산해가는 과정도 그렇고 사법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라든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나왔던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기각은 결정적으로 이 빌드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계기를 준 상황이라고 또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스스로 물론 떨어뜨리는 행위 그렇죠, 중에 그렇죠. 하나일 물론 수 있다. 심각한 일이지만 네. 저는 또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송하면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게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되냐 안 되냐 때문에 못 맞추는 경우들도 많고 맞아요. 이걸 왜 꼭 맞춰야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게 왜 기각이 되지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당연히 된 게 있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안 되는 게 있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시각 뭐 저도 그 일반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대체 일관적인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놓으니까 판사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네. 그걸 그냥 뭐 저는 이 또한 상임 기자님이 있었으면 말도 안 되지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가지고 네. 거론할 무슨 거리가 있습니까? 이건 부당하지요. 분명한데 그리고 증거인멸에 그 여지까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풀어줬다는 거는 국민적인 역풍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구속된 사람 2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빼고 네. 빼고 그 김영환. 국무회의에 했던 게 국방부 장관하고 네. 해양부 장관. 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측근은 이럴 때 드러나는구나. 어. 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말 모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누구인가라는 걸 역으로 사실은 저는 알 수 있다라는 구속 생각도. 여부로. 한덕수 총리는 측근이 아니었던 거다. 그- 박성재 전 장관 측근 아니었던 거다. 제가 볼 때 한덕수 전 총리는 누구의 측근도 되지 못합니다. 거기. 그렇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네. 사실은 아까 민주당 입장도 나오고 했었는데 영장 기각된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거나 이 부분이 사법부나 이후 판결에 미칠 영향 혹은 심판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네. 처벌을 해낼 거며 재판에 이런 걸 속도감 있게 해낼 건가가 핵심이고 네.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은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네. 국민들에게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는 참 불행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저는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엄 상황에서 참석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관련된 수사가 좀 약간 타격을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CCTV입니다. CCTV 그 영상을 다 봐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판결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란 혐의나 거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의 반헌법적인 그게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생하게 너무나 봐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주도권을 오히려 특검이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오히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그렇고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양상이잖아요. 네. 아까 침대 축구라고 표현했지만 진행되는 속도나 양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영장도 그렇고 그 전에 영장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하자면 계엄은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법성을 부정하는 세력들 이것에 대해서 단죄가 있지 않으면 정말 사법부는 역풍 정도가 아니라 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호되게 개혁 이상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이번에 경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것도 국민들이 그 영상에서 다 봤잖아요. 국무위원들 어라 저 정도인데 처벌을 안 받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박성재 장관으로 시작되는 검찰 세력들 네. 그러니까 박성재는 사실은 여는 문으로 봐야죠. 박성재 문이 열리면 그때 협조를 하려고 했거나 했었던 우리가 검찰 내에 사법개혁 대상, 검찰개혁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더 이제 특검이 더 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특검에서는 지금 오늘 어쨌든 영장 기각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뭔가 이제 증거를 보강해가지고 청구를 하겠죠. 그랬을 때는 뭐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속영장이 이게 더 이런- 필요한가요? 이게? 이런 거 전망하는 건 너무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근데 이게 증거가 네. 더 필요한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아주 또 질문과 다른 답변일 수는 있겠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음모론이 나와요. 네. 어떤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구속이 됐어야 하는데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게 다른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원에서 네 사람의 영장 판사가 올라왔다. 네. 뭐 이런 것이 음모론은 아니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이번 그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큰 그림이 존재한다? 대법원 내에서 존재한다. 뭐 이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설득력을 갖게 된다니까요. 이제 그 알고리즘 안에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 더더군다나 우려가 되죠. 저 그럼요. 뒤에 있었던 음모론까지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취지. 그래서 그 여론이 완전히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갈려지는 그런 계기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얘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혜령 특검이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압수수색도 오늘 진행이 됐는데 이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저도 뭐 약간 좀 갑작스러운 뉴스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봤더니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공수처 검사로 오기 전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분은 이종호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사람인 거죠. 그랬는데 지난해 7월에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총상진 전 부장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법사위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고발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공수처에서 이거를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거 아니냐라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입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간에 공수처 내에서 늑장 수사가 진행되게 된 배경이나 네. 이런 걸 뭐 절차적으로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참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철저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네,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공수처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하. 이게 네. 자칫하면 이게 잘못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이전에 뭐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까지 다 보고 나서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상식적이라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배제를 시킨다든지 공수처 내에서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고 무엇보다 네. 이런 위중한 일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처벌을 하는데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하나의 톡 튀는 계기점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의 지난했던 역사들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혀 의도와 무관하게 공수처 무용론 혹은 만들어 놨어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부정에까지 이르게 될까 봐 저는 그게 사실은 오히려 네.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상병 그분 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 어쨌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범위와 강도의 문제이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본질적인 개혁의 요소들이 침해받을까 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이 기사를 딱 보고 나서 이것도 또 반격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규명을 해야겠지만 예, 예.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정말 걸릴 줄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네, 요즘은 내란 특검이나 아니면은 그 특검 이제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특검 때 이야기하는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출석해서 이야기하는거나 한 이틀 사흘 안에 거짓말로 드러날 거를 통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사 출신이니까 이 송창진 부장도 위증이 얼마나 요즘 무겁게 처벌되는지 알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고 또 이거를 공수처 내부에서 이렇게 수사를 지원했다는 것도 네. 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는 지금 출범한 이래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요. 네. 수사 실무 역량이 부족하다. 첫 번째 공소유지라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이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네.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에 명운이 걸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네. 어쨌든 진실은 진실대로 규명이 돼야 되고 공수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더라도 공수처는 뭐 나름대로 또 다시 개혁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뭐 부처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사 혹시 검찰 조사는 많이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많이는 아니고요. 몇 번 기상 시간도 아까 알던데. 기상시간을 검색해서 하는 거고요. 검색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네.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때 안 씻었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네네. 3분 뒤에 드러날 것도 자기 논리 속에 거짓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이게 조사를 받다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 대응하거나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 보호적으로 뇌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냥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띠지 문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저걸 어떻게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저걸 어떻게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그걸 숨기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실이 그런 어이없는 것 때문에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도 그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네. 정신 차리라고 때려야지 이걸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에 네. 이게 또 전혀 다른 문제로 튈 수 있어서 그건 좀 네. 조심스럽게 아니 접근해야 근데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의 존폐를 논하는 정도까지 수준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우려할 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에는 국정감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벌써 이제 3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슈가 된 거는 대법원 현장 감사죠, 법사위에서. 자, 진행 상황을 좀 보면은 이제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다가 한 정오 정도 됐을 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랑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현장 검증하자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 행정처랑의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사전 논의는 없이 이제 일단 먼저 나갔고 이 과정에서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기사로 나왔고요. 결국 이제 가긴 갔는데 현장 검증은 불발이 된 상황이고 그냥 이제 법원 행정처장실에 가서 서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다시 이제 오후 국감이 진행되고 이 정도 상황인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13일 법사위에 이제 출석해가지고 90분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오늘 열린 법사위 현장 국감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물론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한 4시, 5시 정도 되기 때문에 밤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이 대법원에 직접 현장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이제 파기환송 사건 관련해서 너무나 빠른 시간에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전산 로그 기록을 우리가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 건데 그거 자체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자, 이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면문 조사 기관인 KSY에서 네. 예, 정기 조사 오늘 발표를 아하, 네. 또 했죠. 좋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나요? 뭐가요? 뭘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뭐 이야기하려다가 갑자기 딱 이거하고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 네. 그리고 이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답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 파기환송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네. 그다음에 사법부의 그 독립을 훼손하는 것 때문에 부당하다. 부당하다가 43.2%가 나왔고요. 네. 정당하다가 41.1%가 나왔습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네. 엄밀히 말하면 저도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부당하다가 조금 2몇 높은 프로 거죠. 물론 오차범위지만 네.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 너무 압박한다라는 그렇죠. 게 조금 더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그 문항이나 이런 거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하시거든요. 공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 앞전 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네. 자진 사퇴하고 탄핵 두 가지를 합쳤을 때 한 41%, 2% 정도가 나왔었고 네. 유지해야 된다가 30몇 프로, 그것도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법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수준은 국민들에게 이미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걸 실행시키는 방법이 지나치게 특히나 제일 큰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 회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네. 못했던 한덕수 전 폭로나 이런 공무총리와 것들이 만났냐.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더 큰 개혁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네. 여론조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당연하고 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까지도 네.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여당이 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가에 네. 대해서. 그래서 오늘 대법원 가고 어떤 취지고 어떤 정치적 액션인지는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강조하고 실제로 그걸 하려고 했었고. 근데 그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하고 싸우고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국민 여론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 여론을 받아가는데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 가지고 좀 심도 깊은 논의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에서는 네. 약간 민주당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조희대 국감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희대 국감에 대해서 전략적인 실패 아니냐라는 게 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놓고 질문을 약간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말들,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대답들 이런 것들 이제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수라장이다 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인식을 주는 행동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하영 기자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잊혀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민주당은 공격수로서는 굉장히 유능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기록을 취재 기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뭐냐면 못 얻을 것이다. 네. 아마 알았을 거예요. 짐작이 아니라 거의 추정 이상으로 저건 못 얻을 거야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그것을 실제로 가져오는 과정에서의 잡음도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네. 로그 기록을 얻으러 갔다라는 어떤 형식의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이 상황을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그 기록이라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음.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제 예를 들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그런 어찌 보면 좀 볼썽사나운 어찌 보면이 아니고 어쨌든 네. 볼썽사납죠. 네. 네.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또
새로운 초식에 던져졌다라는 사실 생각도 좀 굉장히 드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해요. 로고 네. 기록이 도대체 어떤 절차를 밟았길래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로고 기록이라는 말만 하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로고 기록이 뭐지? 그러면 그 로고 기록이라는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서사들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주 간명하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거부하고 저게 뭐길래 국민의힘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막아서고. 앞에서 막고 네. 이러면서 그 장면 하나로 좀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진짜 전략적인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류는 뭐냐면 당연히 출석하지 않을 청문회.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품격 없다는 말이 뭐 반드시 공격이 무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국감이 아니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저는 그 두 가지를 건너뛰고요. 바로 이번에 대법원 현장 국감으로 들어가서 로그 기록이라는 걸 딱 냈다면 저는 그게 외통수로 작동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지를 가는 거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서 빌드업되는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압축되어서 응축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너무 해서 이게 좀 지쳐버리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민주당이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고 플러스 하나만 더 전략을 말씀드리면 짰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 결과 나올 때 저도 참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뜨거 이럴 때가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정당 그 당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나왔나요? 정청래 대표가 긍정평가가 36.6%. 36.6%.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52.2%입니다. 네. 부정이 훨씬 높네요. 이것만 하면 이렇냐 하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3.7이고요. 부정평가가 52.3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네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10몇 프로 차이가 나는데 당대표 지지율이 이 정도 난다라는 건 사실은 정청래 대표께 좀 아픈 거죠. 게다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국정수행조사니까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51.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42.3%입니다. 정청래 대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6.6%입니다. 착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게 저는 이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받을 부분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는 건 더 큰 일이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메시지나 일정이나 전략에 참고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뭐 내년 지방선거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관리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조사 하나 더 말해도 됩니까? 그럼요. 말씀하세요. KSY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셨네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망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선생님이 누구를 찍을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당 승리가 46.8이고 야당 승리가 30.5입니다. 저는 야당 승리 30.5 나온 것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면 정당 지지율보다는 승리 이게 약간은 좀 더 일단 유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에 여전히 존재하는 긍정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반 이상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유지되고 이 기대감이 유지가 된다면 이 숫자보다 훨씬 크게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진짜로 민주당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하기 나름이 아니고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또 민심들을 좀 꼼꼼하게 들어서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 좀 전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름이 국정감사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련해서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바뀌었고 이 변호인이 바뀐 데에 있어서 김현지 실장이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당시 변호사가 설주한 변호사였는데 설주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질책을 해서 변호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거다. 이거는 김현지 실장이 뭐 예를 들어 진술 변화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 이거는 김현지 실장이랑 친하신 친했던 장관님이 보시기에 자, 이게 어. 과연 이제 당시의 보좌관이었다고 네, 하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변호사를 질책하는 이 장면 자체가 올바르냐 그르냐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묘하지요. 질책 이렇게 하니까 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막 맞아요. 하듯이 하지 그런 않습니까? 뉘앙스예요. 국회의원이 법률적인 문제로 걸려 있으면 보좌관은 사실은 국회의원과 정치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다가 그게 온전히 그 의원의 아주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과 관련된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이 되는 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는 보좌관은 거기에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변호인이 뭔가 진술 진행되는 방향에 있어서 무리한 점이 있거나 이러면은 의견을 저는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톤앤 매너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 하니까 김현지 실장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냥 나와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먼저 던져놓고 지금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보를 막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냉정히 말하면은 보좌관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 이걸 조차도 명분으로 만들 만큼 네. 오로지 김현지 실장의 목을 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한계 네. 다른 어떤 의제도 참 찾아내고 있지 못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 입장과 국민의 입장이 되게 다른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걸 팩트로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뭐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변호사한테 이건 팩트가 아닌데 왜 이렇게 진술하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진실을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 봐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해놓고 보고 안 했다고 거짓말한 거잖아. 김현지는 거짓말을 종용한 거야. 라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이 문제는 어려워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의 어떤 싸움, 논쟁 이런 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조금 같은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 것 같냐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당시 김현지 이 실장이 보좌관이었다라고 보지 않고 지금 비선실세 김현지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하, 네. 그 맞아요. 프레임 그대로 그러네요.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당시에는 누구였냐라고 생각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거든요. 맞아요. 네.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잘 아시죠? 정무적인 일도 하고 정책도 하고요. 그런데 때로는 의원의 결정적인 그 정치적인 국면에서의 사건은 보좌관이 의원을 대신하기도 해요.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 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봐도 한명숙 총리 때나 뭐 이러저러 그 사건들 이전에도 봐도 그 당시 보좌관들을 기자들이 많이 취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최대치로 봤을 때 네. 이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돼.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어떻게 진술하고 또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이 어떻게 조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당시 의원이죠. 의원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 아주 명확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청취했을 가능성, 상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보좌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이 비선실세 김현지로 갖다 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가르마를 네. 민주당이 타야 하는데 네.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요건 가르마를 사줘가지고 좀 약간 달리 봐야 된다라는 네.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신 해주고 계시네요. 예?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점은 네. 메시지가 단일하고 전략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김현지 상황에서? 실장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사안은 좀 간단한 사안이거든요. 네. 간단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돌맞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한 오해 혹은 착시는 저는 대통령실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남시장 일대 시민단체를 했던 사무국장, 그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있었던 사무국장, 네.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 경기도에 공직을 하고 정부직 공직을 했었던 그 정부직 공직으로서의 김현지, 네. 그때 직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따로 있었으니까. 하고 지금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가 있는 뭐 측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 대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김현지 실장은 위상이 사실은 다르거든요.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당당하게 출석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물론 지금처럼 여기저기 6개 상임위에서 예.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실 증인할 때 여야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못 나간다. 네. 대통령실을 딱 담당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만 한 군데로 또 통일시켜가지고 질의의 내용도 가능하면 네. 대통령실 업무와 한정되는 부분들로 조정을 해서 나가자.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줘야 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네네. 그냥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거든요.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이었고 제일 부속실장인 사람이 나왔는데 성남시장 때 저걸 왜 묻지? 그리고 보좌관 때 그걸 왜 묻지? 그건 지금 답변 내용이 아닙니다. 들고 일고 난리가 날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파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가는 거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책임은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글이나 말로 하니까 그냥 출석해가지고 하루 눈 감고 한번 버티면 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실제 그 김현지 실장이 가게 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당하게 될 인간적인 모욕이나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가슴 아프죠. 네. 너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을좀 해야 될 만큼의 네. 현실적인 지금 지위와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은 게 민주당도 전략이 뭔지 모르겠고 대통령실의 의중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회에서 합의하면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에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100%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하면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 안 나간다는 얘기랑 가깝게 들리긴 해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뭐가 사실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에 나와서 뭐 김현지 실장이 얘기를 하는 거 정도는 허용해 준다는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다 안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불분명한 게 오늘 이제 사실은 국회 운영위가 전체회의 열려고 했는데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부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되게 전략이 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예, 여러 가지 국면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길게는 지방선거 국면도 엮여 있고요. 당장은 내란이라든가 또 다른 주제들,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서 본인들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랑 네. 통실과의 관계랑 여러 가지 엮여 있어요. 이게 엮일 문제가 아닌데 희한하게 엮여 들어가서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국민의힘은 사실 들고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부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오늘 오전에 송호석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재부센터에는 아직 제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제보가 네. 당연히 들어와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원내대표한테 보고하죠. 진짜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럼 아닙니다. 이거는 기자 아시잖아요. 취재해 보셔서. 그러니까 무언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살 길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건 빌드업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로 관철시킨다. 네. 그래서 결정적이진 않더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살 구멍은 마련하자. 우리가 그 공간을 마련한 안에서 우리가 또 발언권을 얻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빌드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네. 결정적인 게 나올 때까지. 근데 그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 이 펼쳐져 있는 장을 다 털어놔야 돼요. 네. 빌드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서로 눈치 보이는 사이에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말하자면 징검다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뭐 운영위에서만 부른다 뭐 이런 식의 결정을 좀 빨리 해서
나와서 좀 뭔가를 없애게 만드는 뭐 의문을 그러니까 해결하게 만드는. 예, 정답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주요한 상임위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거든요. 네. 사실 상임위원장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다수기 때문에 간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많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상관없는 질문입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파행의 다른 말은 털고 가는 거예요. 네, 파행의 다른 말은 털고 가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화영 지사 문제라든가 뭐 추후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경기동부연합 뭐 종북몰이라든가 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그냥 털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이 공중에 이렇게 공중파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면으로 다 털고 갈 수 있게 분산될 수 있게 이 전략적인 빌드업이 분산될 수 있게 미리 수비를 해나가는 것도 네.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드업이 계속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운영위 정도라도 나와가지고 그냥 본인의 얘기하는 거에 당과 대해서. 대통령실의 협의의 모습 그걸 이번 기회에 좀 이걸 가지고 저는 딱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당이랑 뭐 명칭이 정당이랑 뭐 서로 아까 갈등한다 말씀하셨던 거 있지 이러는데. 않습니까? 국회에서 동의하면 출석한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동의하면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 당에서 일부 인사들은 출석한다의 방점을 찍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핑퐁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핑퐁인지 내부에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의제들이 아니라 네. 어차피 공론의 장에 제일 첨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금 갈등 요소들이 이쪽으로 다 이게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서 풀어버리면 국민의힘은 다른 걸 공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지금 없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으로 이쪽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갑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이 그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습기에 젖은 옷이 제일 입기 싫거든요. 이게 네.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면 그냥 꾹 짜든지 젖었구나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몸이 그냥 축 늘어지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극복이 잘 안 돼요. 네. 이런 거는 저는 빨리빨리 걷어내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전 이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아침에 제가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내란과 민생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국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사실 쓰고 싶거든요. 네. 모든 정치부 기자가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계속 한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자도 국민 여론의 하나로 본다면 너무 소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요.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방송파, 저희들은 디지털. 저도 언제까지 이 얘기 계속하고 있을지 이런 생각이 이건 듭니다. 내란과 민생으로 돌아와야 한다. 네, 생산적이지 않은 좀,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이거 생각이 지금 듭니다. 포차에서도 지금 3주째 아닌가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네. 그 지루함이 네. 그 지루함이 누구의 책임으로 더 돌아갈 거냐. 그러니까요. 예. 국민의힘은 약해요. 네. 제가 지금 사실은 국민들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왜 이쪽에서 안 풀지? 풀고 확 안으면 될 건데 이런 게 국민들한테는 여전히 여당이 강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강자로서 어쩔 수 없는 좀 아픔을 감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좀 피로감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저 하나만 더 이런 말씀드릴게요. 말씀이십니다. 진짜 네. 죄송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재를 할 때 특히 공직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제가 세금을 내잖아요. 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네.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통실에 있는 분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그럼 그게 교통비가 듭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 세금을 준 걸로 월급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세금 값 해라. 그럼요. 네, 월급 값 해라. 네.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저도 얼른 하고 가서 기사 써야겠네요. 월급값 하러 가야겠습니다. 우리 월급은 국민 세금이라기보다는 그건 뭐 아니죠. 다른 거긴 네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국민의힘이 또 반발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정성우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한 발언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고 유치에 따라 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법무부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거 발언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오늘 기사를 썼습니다. 이제 한겨레 신문 그러세요? 들어가셔서 네. 하호영, 송원석 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썼거든요. 네. 제목도 유체 이탈을 제목에 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쓰면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쓰셨다는 거죠? 네네네. 네. 와, 저에서 올라가는 소리가. 썼는데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쓰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누구의 유체 이탈일까?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유체 이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라는 게 맥락이 없긴 해요. 네. 사실 여기서 네. 누가 뭘 유체 국민의힘은 이탈한다는 유체 거지? 이탈하지 말아야지 위헌정당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 좀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역시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이걸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했지라는 것부터 맞지 않고 네. 그거 자체도 유체 이탈이고 제 생각에는 특검의 칼끝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향해 가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유무죄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그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정당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 그것이 헌법이 위반되면 어떻게 되나? 위헌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위헌정당이 되면 그 위헌정당의 공소유지는 누가 나요? 이건 당연한 귀결이고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다. 네. 네. 그 원론적인 이야기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성호 장관이니까 이 정도 참았지. 웬만한 법무부 장관 중에 정치인이 갔으면 진지게 했을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때는 장관이나 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별변 정치적인 언행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정성호 장관 앞니가 다 빠지셨던데 그러게요. 그 뉴스 봤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얹고 갑니다. 그것도 한겨레에서 많이 읽힌 기사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사 쓴 건 쓰셨어요? 그건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썼고. 기사 어필을 엄청 많이 해요. 네, 기사는 어필해야죠. 전 기자니까요. KUSY 어필하셨잖아요. 맞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히려 책임 있는 답변일 수 있다.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답변이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정성호 장관이 그냥 우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막 근육만 두꺼운 게 아니라 막 마음도 두껍고 깊은 사람이에요. 네. 신중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유체 이탈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하는 쪽으로 저는 기사를 쓰면서 제가 유체 이탈 될 뻔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네, 전부 그렇습니다. 지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이런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성호 장관님이 가진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전현희 위원장이 질문을 하니까 한 겁니다. 그럼 전현희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해산할 만한 정도의 위헌적인 일을 한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는데 정성호 장관님이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유체 이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성호 장관님도 정치인이고 민주당의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마치 객관화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사실은 이 이야기잖아요. 해석 되게 유체 이탈이. 잘하신다. 기사에 나왔습니다. 기사에. 제가 안 쓴 척 얘기했습니다. 읽은 척 하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기사 안 읽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히려 정성호 의원은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님이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극렬한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받거나 네. 때로 오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입장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에서 떠나가지고 최대한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초이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캐릭터였잖아요. 진짜로 교과서적으로 대답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올라오면 해야죠. 그러면 올라오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게 올라오지 않으면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답게 이야기를 하신 거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발끈하는 게 쫄았구나. 되게 지금 국민의힘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피해 긁혔다고 의식과 하죠. 네. 쫄아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과방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방위에서 김건희 씨의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였냐면 2021년 말에 YTN 기자가 허위 이력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김건희 씨와 통화를 했는데 계속 이제 캐물으니까 김건희 씨가 좋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한 이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튼 이제 노정면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YTN에 이때 복수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YTN을 유진 기업에 매각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뭐 그게 실제로 복수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 이런 식으로 기자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게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말처럼 본인이 생각한 대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의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됨으로써 이게 그렇게 됐구나라고 모두 다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맞아. 유진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사실관계를 떠나서 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네. 네. 목걸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은 다 갖고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복수를 한 건가라고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런 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YTN 기자들 현장에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유진기업이 인수한 다음에 그렇군요.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YTN 노조도 그렇고 언론 노조에서도 그렇고 YTN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아시겠지만 노종면 의원도 YTN YTN 해직 기자 출신이죠. 출신이시고 네. 그래서 애정이 굉장하시죠. 뭐 제가 말을 빙빙 돌렸습니다만 진짜 복수를 한 거 아닐까? 뭐 그런 확인할 수는 입장도 없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느낌적 느낌. 네, 네.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상임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발언들보다 이건 정돈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듣기가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덜 자극적이고, 네. 네. 그리고 조롱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이 정도면 정돈된 질서 있는 의혹 제기다라는 생각이 질서 들었습니다. 있는 의지이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이 워딩이 덜 자극적이래요. 무력 대선 주자의 복수해야겠네. 부인이 나도 이게 복수하면 할까 덜 했는데 자극적이다. 네. 네. 그 이 정도면 순한 맛이죠.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했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기 때문에 뭐 그게 직접적으로 했었든지 알아서 기었든 어쨌든 간에 이런 심리적인 김건희 씨의 정서가 반영이 됐겠구나라는 거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지금 타이밍에 이게 나온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법정이나 출석할 때 김건희 씨가 보여준 세팅돼 있는 모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마치 반성하는 듯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듯한 그러니까 모습. 우리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러다 진짜 아파서 지금 심리적인 타격이 너무 커서 이런 쪽의 마음이 사실은 불쑥 들더라고. 그게 선의를 위한 게 네. 이거 그렇군요. 제 생각을 의심하는 아니 자 다시 정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 저번에 재판 오랜만에 딱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이거 여자 잘못 만나서 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김건희 씨가 딱 나왔을 때 아이고 저래 호래호래 해가지고 쓰러지기라도 하면 아무리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지 이런 정서들이 네. 그런 그 정서와 이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온정들이 네. 냉철한 심판의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이런 거 복수해야 보면. 되겠네. 복수해야 이게 돼. 목소리가 지금 다 나오면서. 저 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국민들에게 냉정하게 이 이야기를 거리를 딱 두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아이고 잘 이런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 이런 진술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띄엄띄엄 개소에서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약간 지치거나 혹은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 그 에너지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팩트들은 좀 많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아냥거리지 말고 팩트 자체를 정확하게 이런 방향에서 제시해주고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반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아주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뭔가 더 남은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마음이 많이 넘어가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기말에 있었던 영화인데 넘버 3라 보면 네.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사람이 죄죠. 사람이 죄다. 그럼요. 죄는 죄가 없어요. 사람 동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다.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단이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이 쇼핑몰에서 해남 꿀 고구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구마 하면 해남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재배 조건이 고구마 생육에 최적이기 때문인데요. 해남의 황토 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고구마가 달고 부드러우면서 남해와 서해 해풍으로 인해서 병충해는 적고 당도는 더욱 높다고 합니다. 해남 꿀 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3kg 15,900원, 5kg 24,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화면을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이게 보니까 엄청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지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백혜룡 경정을 이제 수사팀에 합류를 시키는데, 다만 기존 합동 수사팀과는 별도로 수사팀을 따로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혜룡 경정이 나는 기존 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따로 팀을 꾸리는 것도 내가 완전히 25명 정도의 규모가 돼가지고 내가 다 꾸리는 거 아니면 나는 5명 정도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다시 또 별도팀 신설한다, 5명 한다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 수사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제보가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 어디로 간다 이런 문제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대통령께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해서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로 갔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실용적인 관점들은 국민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동의하고 보수 쪽에서조차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량들을 보여줄 그러니까 계기와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백혜룡 경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 공정하게 해라, 또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뿌리 뽑자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인사적인 조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되려면 네. 또 저쪽에도 또 검찰개혁이나 이런 데 되게 상징적인 네. 이문정 검사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은 저는 비공개적으로 조율을 하고 인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네. 서로의 캐릭터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이거는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발표조차도 네. 꼭 그 대통령께서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이 정도의 파괴력과 이 정도의 의미와 그게 있으면 그 공 자체는 전부 대통령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궁극적인 부분들이고, 네. 이재명 정부에서 그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든 행안부 장관이 발표하든 이 스타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섬세하게 가야 되는데 네. 관심도가 주목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대로의 캐릭터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 이문정 검사도 사실 이문정 마찬가지인 검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율 없이 해버리고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게다가 최악의 경우잖아요. SNS를 통해 가지고 네. 공직자가 인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들을 서로 갑론을박을 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가장 좋은 취지와 가장 좋은 성취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과정 관리의 미스로 인해 가지고 가장 좀 아픈 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제일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어요. 여러모로 그 절차적으로 쭉 봤을 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리해야 돼요? 누군가 나서서 네.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상징적,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장이라고 감사는 갖고 있는 그 이문정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네. 백혜령이 가져오는 마약 수사라는 상징성, 거기에 이제 뭐 수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전 정부와의 관련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들 모두가 그냥 소모돼 버리는 맞아요. 네,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안에서는 그래 이문정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하. 맞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있고 그 실제로 성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뭐 그런 돌고 있어요. 그러면 성과라는 게 이 사건에 대한 성과가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짜고 최소한 중간 수사 발표 시기까지는 내부적 이미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 안에서의 백혜룡 경정의 역할은 또 정해져야 한다. 또 어떤 생각 드냐면 SNS는 모두 자제하자. 자제해야 한다. 네. 지금장부터 네. 실무팀장이 될 백 팀장까지 모두 자제해야 한다. 이 정도가 약속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상징성들을 갖고 가기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반 마약 사건하고 이거는 별 다르지 않다. 특히나 뭐 수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약 수사가 갖고 있는 내밀성이라든가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영화보다도 이건 현실이거든요. 네. 영화보다도 현실이고 현실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징성 있는 사건들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정말로 누가 좀 정리해야 하는 단계가 왔다. 좀 뻔한 얘기지 같지만. 네. 그런 아니, 근데 그 상황이 정리할 사실은 사람이- 정리하려면 저는 임은정 검사 손 들어줘야 됩니다. 임은정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해주는 상황에서 네. 백혜련 경정이 이야기하는 약간의 자활성이 좀 이렇게 부여되는 방식으로 가서 대장을 한 명 정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게 해서 둘 다 살게 해줘야지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하루 이틀이라도 더 방치해버리는 순간에 인사권의 해이함이 기강의 해이 뭐 이런 걸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되게 큰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몰아주고 게다가 지금 검찰 개혁이나 이런 쪽으로 검찰 내부의 마음들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은정 검사 쪽으로 네. 정리해줘야 그렇죠. 된다. 네. 근데 이걸 정리를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백혜련 경정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수사팀에 보내는 게 사실 맞냐, 뭐 틀리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정리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아니죠. 되나요? 그거는 어제는 너무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어서 그렇지 네. 방향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리고 물론 사람까지 이렇게 네. 지목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고 해결하는 부분들을 부처 장관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그걸 보고하고 그걸 뭐 오케이 네. 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지금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되게 지금 좀 약간 화가 나고 있을 네. 거예요 아마. 네, 아니,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공무원들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1차 경고를 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는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해결과 조정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 방향을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20명이 넘는 그 그러니까요. 수사한 인력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백경정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데 이 SNS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수사의 인력들의 성과나 아니 지금까지 노력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사실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은정 지검장이 당연히 책임의식 가지고 뭐 백 팀장 와서 설득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말고요. 저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내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덕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덕포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